준우야, 아버지가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 척추관 협착증이라는데 700만 원이 든다고 하네. 아버지, 지금 힘들어요. 처제 혼수에 2억이 들어갔거든요. 아버지는 집 있으시잖아요. 뚝 신호음만 남았다. 도성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200만도 아니고 700만인데 애비가 너무 큰 걸 바란 건가. 마루 끝에 나무가 왠지 더 낡아 보였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저 눌러주시는 작은 응원이지만 그 정성만큼 복이 되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실 겁니다. 충청도 깊숙한 곳, 기찻길이 끝나는 마을 끝자락에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서 있습니다. 집 안 곳곳에서 나무 냄새가 배어나오죠. 붉은 벽돌로 쌓은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마당 한쪽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있는 박도성 할아버지는 올해로 78이 되셨습니다. 굵직한 손으로 대패날을 정성스럽게 갈고 계시네요. 세월이 흐르면서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이놈의 날이 또 무뎌졌구나. 도성은 혼잣말을 하며 숫돌에 대패날을 비볐습니다. 쇠가 숫돌과 마주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죠. 쇠릭, 쇠릭. 그 소리는 마치 시간을 재는 시계추 같았습니다. 50년 넘게 목수일을 해온 손이라 그런지 날을 가는 솜씨만 봐도 대단한 장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대패날이 제대로 선 것을 확인한 도성은 작업대 위에 놓인 나무 토막을 집어들었습니다. 참나무였죠. 손바닥으로 나무결을 따라 쓰다듬어 보니 매끈하고 단단했습니다. 이놈도 나만큼 나이를 먹었겠구나. 도성은 나무를 바라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도성이 직접 만든 나무 서랍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동나무로 만든 그 서랍장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윤기가 났죠. 못 하나 쓰지 않고 전통 짜임새로만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도성은 대패질을 멈추고 서랍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손바닥으로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이 서랍장도 벌써 30년이 됐구나.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니 안에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실패와 바늘, 헝겊 조각들, 그리고 손때 묻은 재봉틀, 기름통까지. 도성은 그것들을 만지작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서랍을 다시 닫았습니다. 마루 끝에서는 회색 털의 늙은 고양이 한 마리가 햇볕을 받으며 졸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나비였죠. 아내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성과 함께 산 지 벌써 10년은 넘었습니다. 고양이도 나이가 들어서인지 예전처럼 활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도성에게는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나비야, 너도 늙었구나. 도성은 고양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나비는 잠시 눈을 뜨더니 다시 졸음에 빠져들었죠. 라디오에서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성은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였죠. 아내가 살아생전에 즐겨 듣던 노래였거든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빨래를 널면서도 늘 이 노래를 흥얼거렸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노랫소리에 맞춰 도성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준우 엄마,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지. 도성은 벽에 걸린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결혼 30주년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둘 다 건강했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김순이었습니다. 평범한 시골 처녀였지만 도성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네요. 오늘도 혼자구나. 도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벽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늘 차를 끓여주곤 했죠. 보리차나 둥글레차를 끓여서 작은 찻잔에 따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서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아들 준우는 서울에서 대기업 차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43세 나이에 벌써 차장까지 올라갔으니 출세를 한 셈이었죠. 며느리 서유는 대학교 때부터 만나 결혼한 세련된 도시 여자였습니다. 키도 크고 예쁘장한 얼굴에 말씨도 깔끔했죠. 동네 사람들은 늘 부러워했습니다. 특히 이웃집 할아버지인 최영감은 도성을 만날 때마다 부러움 섞인 말을 했죠. 도성 형님, 아드님이 그렇게 잘 나가신다며? 차장이면 월급도 엄청 많이 받겠구먼. 부럽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나 보지 뭐. 도성은 허허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오는 날보다 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았거든요. 명절이나 생일 때나 겨우 전화 한 통 받을까 말까였습니다. 그나마도 통화 시간은 길어야 10분 정도였죠. 대부분은 안부 인사 정도로 끝났고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몸조리 잘하시고요. 저희도 바쁘니까 자주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언제나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쁘다는 말. 도성도 젊었을 때는 바빴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부모님께 안부는 물었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찾아뵈었고요. 오후 4시가 되자 도성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 작은 텃밭이 있었는데 상추와 깻잎, 고추가 자라고 있었죠. 물을 주며 도성은 생각했습니다. 이것들도 물을 줘야 자라는데 사람은 왜 그럴까?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도성은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와 계란을 꺼내고 어제 끓여둔 된장찌개를 데웠죠. 혼자 먹는 밥이라 간소했지만 나름대로 정성을 들였습니다. 밥상을 받으며 도성은 또다시 아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순이야,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작은 소리로 인사를 드렸죠.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서럽구나. 도성은 숟가락을 들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없었거든요. 요즘 들어 허리도 자꾸 아프고 몸 여기저기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특히 허리 통증이 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허리를 펴기가 힘들었고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렸죠. 나이가 나이인지라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마친 후 도성은 마루에 앉아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밤 9시 프로그램에서는 7080 트로트 특집이 나왔죠. 나훈아의 테스형, 남진애님과 함께 패티김의 세상 끝날까지 같은 옛날 노래들이 연달아 흘러나왔습니다. 도성은 눈을 감고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추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죠.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 결혼식 날, 준우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가족 셋이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밤이 되자 도성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아내가 읽다 만 책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어린 왕자였습니다. 아내는 나이가 들어서도 동화책을 좋아했어요. 이불을 덮으며 도성은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별일 없이 지나간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래도 하루하루가 소중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창밖으로는 기차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밤차가 지나가는 소리였죠. 도성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다음 날 아침 도성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였죠.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허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뭔가. 도성은 신음을 내뱉으며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세수를 하려고 화장실로 가는 길에도 허리를 꼿꼿이 펼 수가 없었어요. 구부정한 자세로 걸어야 했죠. 세면대 앞에서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허리 통증은 계속되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는 것조차 힘들었죠. 숟가락질을 하는 것도 어려웠고 앉아 있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밥 몇 숟가락 먹다가 포기하고 말았어요. 나비야, 아저씨가 아픈가 보다. 고양이 나비가 다가와 다리에 몸을 비비는 것을 보며 도성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전 내내 허리 통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앉아도 아프고 서 있어도 아프고 누워 있어도 시원하지 않았죠. 평소에 하던 대패질은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작업대 앞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거든요. 점심때쯤 되자 다리까지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다리가 특히 심했어요. 마치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도성은 마루에 누워서 다리를 이리저리 움직여 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건 보통 아픈 게 아니구나. 오후가 되자 도성은 참을 수 없어서 읍내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걸어서 갈 수는 없었어요. 이웃집 최영감에게 부탁해서 차를 태워달라고 했죠. 도성 형님, 얼굴이 왜 이래요? 많이 아프신가 봐요. 허리가 갑자기 아파서 말이야.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나? 그럼 당연하죠. 어서 차에 타세요. 읍내까지 가는 20분 동안 도성은 계속 신음을 했습니다. 차가 조금만 흔들려도 허리에 통증이 몰려왔거든요. 최영감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운전했죠. 형님, 혹시 며칠 전부터 아프셨던 건 아니에요? 글쎄, 예전부터 가끔 아프긴 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어.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이렇게 됐지.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도성은 편안히 앉을 수 없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섰다가를 반복했죠. 다른 환자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볼 정도였어요. 1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진료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도성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봤죠.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심해졌는데 사실 몇 달 전부터 가끔 아프긴 했습니다. 다리 저림은 어떤가요? 왼쪽 다리가 저리고 힘이 없어요. 걷기도 힘들고요. 의사는 도성의 허리를 이리저리 눌러보고 다리 반사신경도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MRI를 찍어봐야겠습니다. 척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MRI요? 그게 비싼 거 아닌가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검사예요. MRI 촬영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도성은 불안했습니다. 병원복도 벤치에 앉아 있는데 허리는 여전히 아팠고 다리 저림도 계속되었죠. 할아버지, 많이 아프시죠?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허리가 아파서 왔어요. 저도 허리 아파서 여기 단골이에요. 나이 들면 여기저기 다 아프더라고요. 2시간을 기다린 후 다시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에 나온 MRI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여기 보시면 척추관이 많이 좁아져 있어요. 신경이 눌려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생긴 거예요. 도성은 화면을 보았지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신경 압박이 너무 심해요. 수술이요? 네, 미룰 수 없는 상태예요. 빨리 수술하셔야 합니다. 도성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술이라는 말이 머리에서 맴돌았죠. 그런데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의사는 잠시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말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7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입원비와 수술비, 재활비까지 포함해서요. 700만 원이요? 도성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7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어디서 구한다는 말인가요? 은퇴한 목수인 도성에게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할아버지,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시고 빨리 결정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병원에서 나온 도성은 멍한 상태였습니다. 최영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형님, 뭐라고 하던가요? 수술을 해야 한대. 700만 원이나 든다고 하네. 어머, 그렇게 많이요? 큰일이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성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7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많아서 대출이 잘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아들 준우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겠죠. 집에 도착한 후 도성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준우의 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준우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준우야, 아버지가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 수술이요? 갑자기 왜요? 도성은 병원에서 들은 얘기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 수술하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수술비가 700만 원이나 든다는 것까지요. 아버지, 지금 좀 힘들어요. 준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처제 혼수에 2억이 들어갔거든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혼수 안 제대로 해주면 시댁에서 뭐라고 하고요. 2억이나? 네, 아파트 계약금이랑 혼수용품까지. 아버지는 집 있으시잖아요. 은행에서 대출 좀 받아보세요. 준우야, 아버지가 몸이 이렇게 아픈데.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지금은 안 돼요. 뚝. 신호음만 남았습니다. 도성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200만 원도 아니고 700만 원인데 애비가 너무 큰 걸 바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이야, 이럴 때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도성은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마루 끝의 나무들이 왠지 더 낡아 보였어요. 아들과의 통화를 끝낸 후 도성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허리 통증은 더욱 심해졌고 왼쪽 다리의 저림도 발가락 끝까지 번져갔죠. 걷는 것조차 힘들어서 화장실 가는 것도 고역이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못 걷게 되는 건 아닐까? 도성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의사 말로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는데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문의해 봤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도성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미룰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순이야, 미안하다.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도성은 아내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죠. 상자 안에는 집 등기부등본과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성은 최영감에게 다시 부탁했습니다. 영감, 미안한데 읍내 공증사무소까지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나? 공증사무소요? 무슨 일이세요?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최영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차 열쇠를 들었습니다. 오랜 이웃이니까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읍내 공증사무소는 시장 근처에 있는 작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도성은 이를 악물고 올라갔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공증인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도성은 가져온 서류들을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유언장이요?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도성은 자신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으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는 것, 아들에게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것, 그리고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까지요.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유언의 내용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성은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밤새 고민하며 적어놓은 글귀들이었죠. 내 장래와 마지막 병구안을 책임진 사람에게 내 재산을 남깁니다. 그게 아들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공증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아드님이 돌봐드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속하신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먼저 세우면 돈이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먼저 세우면 사람은 떠나고요. 공증이는 도성의 말을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증빙 방법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호자 동의서, 장례비 영수증, 그리고 계좌 내역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확실히 남겨드리겠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끝나자 공증인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한번 공증된 유언장은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도성은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공증사무소를 나온 후 도성은 또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읍내에 있는 작은 영상 촬영업체였죠. 젊은 사장이 혼자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결혼식이나 돌잔치 영상을 찍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영상을 촬영하고 싶으세요? 유언 영상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유언 영상이요? 사장은 조금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그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자녀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겠죠. 촬영은 간단한 세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흰 배경 앞에 의자를 놓고 도성이 앉아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형식이었죠.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도성은 심호흡을 하고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표정은 단단했어요. 준우야, 아버지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영상을 남기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됐구나. 사람을 먼저 세우면 돈이 따라온다. 돈을 먼저 세우면 사람은 떠난다. 아버지는 평생 이렇게 살았다. 도성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들, 준우를 키우면서 겪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죠. 너를 키우면서 아버지는 많은 걸 포기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까. 다만 아버지가 바라는 건 하나뿐이다.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계산하지 말아라. 도성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체면도 중요하고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다. 가족이고 부모다. 그걸 잊지 말아라. 촬영이 끝나자 사장이 말했습니다. 며칠 후에 편집해서 드릴게요. 그런데 이 영상을 언제 보여드릴 예정이세요? 아마 아버지가 죽고 나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전달드릴까요? 도성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자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에게 맡기면 될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온 도성은 휴대폰을 들고 민재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재는 도성의 제자로 10년 전부터 목수일을 배워온 젊은이였어요. 지금은 독립해서 자기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요즘 몸은 어떠세요? 민재야, 선생님이 부탁할 게 하나 있다. 도성은 민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는 것,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것, 그리고 영상도 찍었다는 것까지요. 선생님, 그러면 수술은 언제 하세요? 아직 못 정했어.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서 말이야.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돈이 얼마나 필요하세요? 민재의 말에 도성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다, 민재야. 너도 사정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선생님이 저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도성은 민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힘들어할 수도 있었거든요. 고맙다, 민재야. 하지만 선생님이 알아서 할게. 그날 밤 도성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유언장도 써놓고 영상도 찍어놓고 이제 정말 준비는 다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이 마음을 바꾸기를 바랐습니다. 준우야,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인데 들어주면 안 되겠냐?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준우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유언장을 작성한 지 사흘이 지난 주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준우 부부가 고향에 내려온 것이었죠. 도성은 아침 일찍부터 마당을 쓸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허리가 아픈 것도 있고 분주히 움직였어요. 아들이 온다니 혹시 마음을 바꾼 건 아닐까? 도성은 은근한 기대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고 도와주러 온 것일지도 모르거든요. 오후 2시쯤 검은색 수입차 한 대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준우가 운전석에서 내리고 조수석에서는 며느리 서윤이 내렸죠. 서윤은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과 구두, 그리고 비싼 향수 냄새까지. 아버지, 안녕하세요. 준우가 인사했습니다. 그래, 왔구나. 서윤아, 고생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서윤도 예의상 인사를 했지만 표정이 그리 밝지는 않았어요. 거실에 앉은 준우는 첫 마디부터 변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지난번에 전화 끊어서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요. 도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사과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큰돈 얘기를 해서 너도 당황했을 거야. 처제 혼수에 2억을 보탰거든요. 서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요즘은 그 정도 해야 체면이 서요. 아파트 계약금만 해도 8천만 원이었는데 거기에 혼수용품까지 하면 정말 큰 돈이에요. 서윤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도성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처제 혼수에는 2억을 쓰면서 아버지 수술비 700만 원은 없다는 말인가요? 그래도 요즘 시대가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준우도 서윤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아버지도 이해해 주시죠? 도성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아버지 수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글쎄,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어. 은행 대출은 안 되나요? 나이가 많다고 거절당했지. 준우와 서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미리 상의한 듯한 분위기였어요. 아버지, 집을 담보로 하면 대출이 될 것 같은데요. 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해봤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 아, 그럼 정말 어렵네요. 서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점심 준비를 위해 도성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아들이 온 김에 맛있는 걸 해주고 싶었어요. 냉장고에서 고기를 꺼내고 각종 반찬들을 준비했죠. 부엌에서 요리하는 동안 거실에서 준우와 서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아버지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 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요. 걸음걸이도 이상하고. 서윤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700만 원을 어떻게 구해요? 처제 혼수 때문에 정말 힘들거든요. 사실 그 돈도 제 적금 깨서 마련한 거예요. 이번 달 카드값도 걱정인데.
도성은 요리하는 손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수술비보다 체면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로 들렸거든요. 점심상을 차리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도성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이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아버지, 음식 맛있어요. 서윤이 말했지만 억지스러웠습니다. 많이 먹어라. 서울 올라가면 언제 또 볼지 모르니까. 식사 후 준우는 담배를 피우러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도성도 따라 나가서 함께 서 있었죠. 준우야, 아버지가 정말 힘들다. 알아요, 아버지.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럼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는 없겠냐? 준우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지금은 안 돼요. 몇 달 후면 상황이 나아질 텐데 그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어요? 의사가 더 늦으면 안 된다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저도 돈이 없는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성이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죠. 허리 통증이 극심해지면서 의식을 잃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준우가 소리쳤습니다. 서윤도 놀라서 달려왔죠. 도성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빨리 응급차 불러요. 응급차가 도착하는 동안 도성은 계속 신음했습니다. 허리와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거든요. 아파. 응급실로 이송된 도성은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진통제를 놓고 상태를 확인했어요. 보호자분은 누구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준우가 대답하려는 순간 뜻밖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민재였죠. 도성의 상황을 알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어요. 제가 보호자로 서겠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아니, 제가 아들인데요. 준우가 당황했어요. 그럼 아드님이 하시죠.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망설였습니다. 보호자가 되면 책임을 져야 했거든요. 수술비며 치료비며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죠. 저희는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준우가 머뭇거렸습니다. 그 순간 서윤이 준우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여보, 처가에서 연락 왔어요. 장모님이 무릎 수술 날짜 잡혔다고 오늘 밤에 와달래요. 아, 그래요? 그럼 가야죠. 준우는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재가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선생님, 제가 모실게요. 민재가 도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시간 준우 부부는 이미 병원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처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윤이 말했어요. 잘했어요, 여보. 보호자 되면 나중에 문제 생겨요. 하지만 아버지가. 걱정하지 마요. 민재 씨가 잘할 거예요. 그날 밤 처가 집 호텔 연회장에서는 장모님의 회가변이 열렸습니다. 준우는 효사위라며 박수받고 있었죠. 사람들은 준우를 칭찬했습니다. 사위가 이렇게 잘하니까 좋겠어요. 장모님 무릎 수술비까지 다 대준다면서요? 정말 효자 사위네요. 준우는 웃으며 인사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혼자 있는데 자신은 여기서 칭찬받고 있다니. 하지만 서윤의 눈치를 보니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와버린 상황에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었죠. 그 시간 병원에서는 민재가 밤새 도성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낸 도성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진통제 효과가 떨어지자 허리 통증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어요. 왼쪽 다리는 아예 감각이 없어졌고 소변을 보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선생님, 많이 아프시죠? 민재가 도성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말씀 마세요. 당연한 일이에요. 새벽 6시
담당 의사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밤새 도성의 상태를 지켜본 간호사들의 보고를 받은 후였죠.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라도 수술해야 합니다. 지금도 신경 손상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술비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급수술이니까 일단 진행하고 나중에 정산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생명이 더 중요해요. 도성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순이야, 이제 정말 당신 곁으로 가는 건가? 선생님, 그런 말씀 마세요. 수술 잘 받으시고 다시 건강해지실 거예요. 하지만 도성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수술을 받더라도 그 후가 문제였거든요. 700만 원의 수술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민재야, 내가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도성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받은 유언장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이 봉투를 잘 간직해 두거라. 나중에 필요할 때가 올 거다. 선생님, 이게 뭐예요? 지금은 말할 수 없고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오전 9시 도성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운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민재는 수술실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환자분, 마취 들어갑니다. 마취가 의사가 말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이 봉투 제자 민재한테 꼭. 도성이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 잘 받고 나오세요. 마취제가 들어가자 도성의 의식이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눈앞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아내 순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수술은 5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척추관을 넓히고 압박된 신경을 풀어주는 복잡한 과정이었죠. 민재는 수술실 밖 의자에 앉아 내내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료진들이 도성을 중환자실로 옮기고 있었어요. 의사가 민재에게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나이가 많아서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괜찮아지는 건가요? 며칠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위험한 시기거든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도성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각종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에서는 불규칙한 신호음이 들려왔어요. 그날 밤 10시쯤 민재는 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우 씨, 선생님 수술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됐어요? 수술은 성공했는데 아직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나이가 많아서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준우 씨는 언제 오실 건가요?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보고 싶어 하실 텐데. 준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배경에서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지금 처가 일이 있어서요. 며칠 후에 갈게요. 준우 씨, 선생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정말 오셔야 할 것 같은데. 알겠어요. 최대한 빨리 갈게요. 하지만 준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민재 혼자서 병원을 지키며 도성을 돌봤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성의 심전도에 이상 신호가 나타난 것이었죠.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고 의사도 호출되었습니다.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의료진들이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심폐소생술을 하고 각종 응급약물을 투여했습니다. 민재는 중환자실 밖에서 불안하게 기다렸죠. 제발 선생님. 민재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도성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어요.
심전도 모니터의 신호음이 점점 불규칙해졌습니다. 새벽 4시 의사가 민재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 표정이 어두웠어요. 죄송합니다. 환자분이 수술 후 합병증으로. 그 순간 중환자실에서 긴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심전도가 일직선으로 바뀐 것이었죠. 사망하셨습니다. 민재는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수술이 성공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환자분 나이가 많아서 수술을 견디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에게 연락하셔야겠어요.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이라 잠들어 있었는지 한참 만에 받았어요. 왜 이렇게 새벽에? 준우의 목소리가 귀찮다는 듯 했습니다. 준우 씨,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뭐라고요? 새벽에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더니 지금 막 돌아가셨습니다. 준우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해요? 장례 준비를 해야죠. 빨리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전화를 끊은 민재는 중환자실을 바라봤습니다. 의료진들이 도성의 시신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평생 나무를 다루며 살았던 거친 손이 이제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민재는 도성의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주머니에서는 도성이 맡긴 봉투가 만져졌어요. 아직 열어보지 않은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민재는 혼자 모든 것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준우는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읍내 장례식장, 가장 작은 빈소에 도성의 영정사진이 놓였습니다.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선생님, 이제 편히 쉬세요. 도성이 세상을 떠난 지 반나절이 지나서야 준우 부부가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온 준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서윤도 검은 옷을 입었지만 어색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준우는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엊그제까지 살아계셨던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신 걸까요? 준우 씨, 고생 많으셨겠어요. 민재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민재 씨, 정말 고마워요.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대신 있어주셔서. 민재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상주분이시죠? 장례 절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일단 빈소 사용료와 기본 장례 용품비가 있고요. 화장장 사용료, 운구비 등등해서 기본 패키지가 500만 원입니다. 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500만 원이요? 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요. 그래도 가장 저렴한 패키지로 안내해 드린 거예요. 준우와 서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또 돈 문제였어요. 그런데 조의금으로 충당하면 안 될까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의금은 장례 끝나고 받는 거라서요. 일단 선불로 내셔야 해요. 직원의 말에 준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제 혼수로 이미 돈을 다 써버린 상황에서 500만 원은 큰 부담이었거든요. 조금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네, 하지만 너무 늦으면 다른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직원이 나간 후 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지? 지금 통장에 그만한 돈이 없는데 카드로라도 긁어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 뒤에서 민재가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선생님의 수술비는 없다고 하더니 장례비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이 화가 났거든요. 첫날 밤 빈소를 지키는 것은 민재였습니다.
준우는 피곤하다며 근처 모텔에서 잤어요. 서윤도 함께였죠. 선생님, 이게 맞나요? 민재는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2시쯤 빈소에 혼자 앉아있던 민재는 도성이 맡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제 열어봐도 될 것 같았거든요. 봉투 안에는 공증된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놀란 눈으로 내용을 읽었어요. 내 장례와 마지막 병구안을 책임진 자에게 전 재산을 준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 장학회에 귀속한다. 선생님이 이런 걸 준비하셨구나. 유언장과 함께 영상 파일이 담긴 USB도 들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노트북을 가져와서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 도성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에 촬영한 영상이었죠. 준우야, 아버지다. 도성의 목소리가 빈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을 먼저 세우면 돈이 따라온다. 돈을 먼저 세우면 사람은 떠난다. 아버지는 평생 이렇게 살았다.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영상을 봤습니다. 선생님의 마지막 메시지였거든요. 준우야, 체면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세워라.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다. 영상이 끝나자 민재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언제 준우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둘째 날 아침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이웃들과 도성의 옛 동료들이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도성이가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최영감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셨죠. 이렇게 가실 줄은 몰랐는데. 조문객들은 하나둘 조의금을 내고 갔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았어요. 시골 동네라 그런지 대부분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였죠. 준우는 조의금을 받으며 계산해 봤습니다. 이 정도로는 장례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여보, 조의금이 생각보다 적네. 서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하지? 그때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상주님, 장례비 결제는 언제 하실 건가요? 내일이 발인일인데. 아,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준우는 막막했습니다. 카드 한도도 부족했고 당장 현금을 구할 방법도 없었거든요. 장모님 무릎 수술비도 준비해야 하는데. 서윤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씁쓸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700만 원이 없다고 하더니 돌아가신 후에도 장례비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어요. 셋째 날 저녁 발인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최종 통보가 온 것이었죠. 상주님, 내일 오전까지 장례비를 결제하지 않으시면 발인을 연기해야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빈소 사용료가 하루 더 추가되고 화장장 예약도 다시 잡아야 해요. 그럼 일주일은 더 늦어질 거예요. 준우는 당황했습니다. 회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장례를 일주일이나 더 할 수는 없었거든요. 민재 씨,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돈이 많지 않아서요. 200만 원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고마워요. 하지만 200만 원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적어도 300만 원은 더 필요했어요. 그날 밤 민재는 결심했습니다. 선생님의 유언장을 공개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준우 씨, 잠깐 나와보세요. 할 말이 있어요. 민재는 준우를 빈소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맡기신 게 있어요. 뭔가요? 민재는 유언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준우는 내용을 읽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예요? 언제 이런 걸 쓰셨다는 거죠? 며칠 전에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셨어요. 그리고 영상도 남기셨고요.
민재는 노트북을 켜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 도성이 말했죠. 사람을 먼저 세우면 돈이 따라온다. 돈을 먼저 세우면 사람은 떠난다. 준우는 영상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가슴에 꽂혔거든요. 아버지께서 정말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네, 공증도 받으셨어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준우는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수술비를 거절한 것, 병원에서 보호자가 되기를 피한 것, 그리고 장례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떠올랐어요. 제가 뭘 한 거죠? 발인을 하루 앞둔 밤, 준우는 영정사진 앞에서 울었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후회였어요. 발인 당일 아침, 읍내 공증사무소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공증인을 비롯해서 상조의 대표, 민재, 그리고 준우 부부까지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유언장의 법적 효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증인이 서류를 펼치며 시작했습니다. 준우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어젯밤 민재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고인께서는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장례와 병구안을 책임진 자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상조의 대표가 물었습니다. 보호자 동의서, 장례비 영수증, 그리고 관련 계좌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공증인은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병원 보호자 동의서는 민재 씨가 서명하셨네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비는 누가 결제하셨나요? 상조의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선불로 처리했습니다. 상주분께서 돈이 없다고 하셔서요. 준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기분이었어요. 따라서 유언 조건에 따르면 상속은 장학회와 민재 씨, 그리고 일부는 상조회로 귀속됩니다. 잠깐요. 준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가 아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공증인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언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서윤도 흥분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던 것 아니에요? 정신감정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유언 작성 당시 완전히 정상이셨어요. 준우는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아들이라고요. 아들. 그때 공증인이 마지막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큰 화면에 도성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사람 대신 체면을 지키면 돈은 떠난다. 돈 대신 사람을 지키면 돈은 남는다. 도성의 목소리가 사무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우야, 아버지는 내가 돈보다 사람을 선택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너는 처제 혼수 2억 원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아버지 수술비 700만 원은 없다고 했지. 준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계산하지 말아라. 체면보다 사람이 먼저다. 영상이 끝나자 사무소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아버지. 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이미 시작되었거든요. 등기부 이전 절차는 일주일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공증인이 말했습니다. 사무소를 나온 준우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서윤은 그런 준우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집도 없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처음부터 아버님 수술비를 대드렸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준우는 서윤을 돌아봤습니다. 당신이 처제 혼수 때문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방법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부는 길 한복판에서 말다툼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어요. 그 시간 장례식장에서는 발인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민재가 모든 절차를 챙기고 있었죠. 고인께서 참 좋은 분이셨나 봐요. 장례식장 직원이 말했습니다. 아들 대신 제자가 이렇게 정성껏 모시는 거 보니까요. 민재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을 배웅하는 마지막 길이었거든요. 오후 2시 발인이 시작되었습니다. 관을 운구차에 실으면서 민재는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선생님, 편히 가세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 잊지 않겠습니다. 화장장으로 가는 길에 준우 부부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차 안 분위기는 차갑기만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유언장이 공증까지 되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전세금도 떨어지는데. 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한 걸까요? 처제 혼수를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는데. 하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아버지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사람을 먼저 세우라는 말.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 화장장에 도착해서 마지막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관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준우는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화장로 문이 닫히고 기계음만 들려왔어요. 2시간 후 도성의 유고를 받았습니다. 작은 함 안에 일생이 담겨 있었죠. 선생님을 어디에 모실까요? 민재가 준우에게 물었습니다. 고향 뒷산 가족묘지에 모시려고 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준우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언제부터 돈이 사람보다 중요해진 걸까요? 처제 혼수 2억 원. 그 돈 때문에 아버지의 수술비 700만 원을 거절했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다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여기가 선생님이 사시던 곳이군요. 민재가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도성이 마지막으로 만들던 나무 조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완성되지 못한 작품이었죠.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작업하시던 거네요. 준우는 그제야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나무와 함께 살며 정직하게 일했던 아버지. 사람을 먼저 생각했던 아버지. 하지만 깨달음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린 후였어요. 뒷산 가족묘지에 아버지를 모시고 난 후 준우는 오랫동안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떨어졌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준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언제부터 돈이 사람보다 중요해진 걸까요? 도성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충청도 시골 마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도성의 집이 있던 자리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도성공방 장학기금 운영센터. 민재가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꾼 것이었죠. 마당에는 도성이 만들던 미완성 작품들이 완성되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책상과 의자들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책상이에요. 민재가 초등학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우와, 정말 예뻐요. 아이들이 신기해했어요. 마을 회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학증서 전달식이었거든요. 노인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박도성 선생님은 평생 손으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사람의 값으로 돈을 남기셨어요. 박수 소리가 회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도성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장학금 수혜자는 김민수 학생입니다. 중학교 3학년인 민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려던 아이였어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수가 도성의 사진을 향해 절했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선생님이 원하던 바로 그 모습이었거든요. 한편 서울에서는 준우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없어진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전세금이 떨어지면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했죠. 여보,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해요? 서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대출 좀 받아볼게요. 준우는 책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처제 혼수에 들어간 2억 원, 장모님 무릎 수술비, 그리고 생활비까지. 돈은 계속 나가기만 했어요. 그때 아버지 수술비를 도와드렸으면 어땠을까? 준우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준우는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고향 마을 이야기가 나온 것이었어요. 충청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특별한 장학 사업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목수의 유언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화면에는 도성 공방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 민재가 목공 기술을 가르치는 모습까지. 사람을 먼저 세우면 돈이 따라온다는 고인의 철학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준우는 TV를 끄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던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준우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회사에 연차를 내고 고향으로 향했어요. 서유는 말렸지만 준우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고향에 도착한 준우는 먼저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는 누군가 놓고 간 국화꽃이 있었어요. 아버지, 준우입니다. 준우는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정말 바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떨어졌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들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라도 아버지 가르침을 따르고 싶어요. 묘소를 나온 준우는 도성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민재가 아이들과 함께 목공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준우 씨? 민재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민재 씨,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신기하게 준우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들었거든요. 할아버지 아들이에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준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너희들을 위해 이런 곳을 만들어 주셨구나. 네, 할아버지 덕분에 새 책상 받았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준우는 울컥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원했던 일이었구나. 민재 씨, 제가 도울 일 없을까요? 준우 씨가요? 네, 늦었지만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할 일이 많거든요. 그날부터 준우는 주말마다 고향에 내려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민재와 함께 목공 작업도 도왔어요. 아저씨,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준우는 아버지의 방식을 따라 설명했어요.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우의 회사에서 그의 봉사활동이 알려진 것이었죠. 준우 씨,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부장이 말했습니다. 아, 네. 아버지 유지를 이어받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을 늘리려고 하는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정말요? 네, 임원진도 관심 있어 하고 계세요. 그 후 준우의 회사는 도성 공방에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도 봉사활동에 참여했어요. 어느 날 저녁 준우는 아버지 묘소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어요. 사람을 먼저 세우니까 정말 돈이 따라오네요. 마을에서는 더 큰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도성 공방을 확장해서 청소년 직업 훈련원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준우 씨 회사에서 큰 도움을 주신다고 하네요.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준우는 이제 아버지의 철학을 이해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결국 모든 것이 따라온다는 것을. 그의 말, 도성 공방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준우가 익명으로 거액을 기부한 것이었죠. 서울 집을 팔아서 마련한 돈이었어요. 이분은 익명을 원하시지만 고인의 뜻을 잇는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재가 발표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우는 뒤편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행사가 끝난 후 민재는 대패질을 멈추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선생님, 결국 사람 값이 이겼습니다. 감나무 잎새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도성이 남긴 말이 마을에 울렸어요. 돈은 결국 사람을 따라간다. 그 말처럼 도성의 철학은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자라서 어른이 되어도 그 가르침을 기억했어요. 사람을 먼저 세우라는 것, 돈보다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준우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았고 가정도 평화로워졌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죠. 저녁 노을이 지는 마을에서 도성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져 갔습니다. 사람의 값이 무엇인지, 진정한 분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요. 도성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 있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세우면 돈이 따라온다는 진리와 함께 만약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한 줄의 응원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